연세 한국어 읽기 5 연세대학교 출판부 제1과 책 읽기의 즐거움. 사전을 찾아가며 읽는 즐거움. 이순원.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대관령 아래 산촌에서 자라 강릉 시내의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내 키는 반에서 둘째로 작았다. 그러나 꿈만은 야무져서 어떤 식으로든 선생님이나 그부들한테 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애썼다. 키가 작고 시골에서 왔다고 만만히 보지 마라 하는 생각으로 뭔가 크게 한번 잘난 척을 해보고 싶은데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어 시간에 드디어 그 기회가 왔다. 옛날 교육과 요즘 교육의 차이점을 설명하시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향해 물으셨다. 그런데 이 반에는 문교부 장관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나? 솔직히 어른이 된 지금도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은데 이제 갓 중학교에 들어간 놈들이 그걸 알 턱이 없었다. 모두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선생님의 얼굴만 쳐다보자 선생님이 국어책을 이리저리 살피며 혼자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너희들이 배우는 책엔 장관 이름이 안 나오나? 저 혼자만 얕고 똑똑한 줄 알았던 나는 그 말을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힌트로 알아듣고는 선생님을 따라 국어책의 맨 뒷장을 펼쳐보았다. 편애니만 문교부로 나와 있을 뿐 장관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책엔 혹시? 하는 마음으로 나는 얼른 가방 속을 뒤져 다른 책을 꺼냈다. 그 책은 다음 시간에 배울 과학책이었는데 거기에 바로 장관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었다. 겉장 제일 꼭대기 오른쪽에 문교부 장관 검정필하고 검씨라는 성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우리 반에도 감씨와 견씨성을 가진 아이가 있는데 검씨라는 성은 또 왜 없으랴 싶었다. 나는 기운차게 손을 들고 대답했다. 네,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의 이름은 검정필입니다. 검정필? 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책까지 들어보이자 아이들은 역시 하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거나 내가 꺼낸 책을 찾기 위해 성급하게 가방을 뒤졌고 선생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포복절도하셨다. 선생님께서 왜 웃으시는지 나도 몰랐고 아이들도 몰랐다. 그건 문교부 장관의 이름이 아니라 그 책이 문교부의 검정을 받았다는 뜻이다. 살다가 이렇게 배꼽 빠지게 웃는 날도 있네. 그제서야 반 아이들도 와 하고 책상을 치며 웃었다. 아이들 앞에서 잘난 척 한번 해보려다가 문교부 장관 검정필이라는 엉뚱한 별명만 얻은 것이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중학생이 된 다음 처음으로 국어사전을 뒤져 검정필을 찾아보았다. 검정필은 나와 있지 않고 검정과 검정 교과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다. 덕분에 문교부 장관 검정필이라는 벼슬만 높지 명예와는 거리가 먼 별명을 얻기는 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조금이라도 그 뜻에 의문이 생기는 말이 있으면 버릇처럼 사전을 찾아보곤 했다. 나는 사전을 자주 이용한다. 그러나 꼭 소설가라는 직업 때문에 자주 사전을 뒤져보는 것은 아니다. 아주 오래전 중1 시절의 검정필 건 이후에 생긴 버릇이긴 하지만 새로운 말과 새로운 지식을 찾아 읽는 즐거움은 무엇에도 비할 수가 없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것만큼 가슴 설레고 즐거운 일이다. 그리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사전이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한들 그것을 찾아보지 않으면 사전 속의 지식은 남의 머릿속에 든 지식일 뿐이다. 아무리 크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할지라도 그 샘물을 먹지 않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목을 축일 수가 있겠는가. 목동이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그 물가에서 목을 축이는 일은 말 스스로가 해야 하는 법이다. 사전을 찾아보는 일 역시 그러하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전이 있다 한들 그것을 들춰보는 수고를 아낀다면 아무리 귀중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나의 것이 될 수 없다. 사전 안의 지식도 한 번, 두 번 그것을 찾는 가운데 내 머릿속의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지금 다들 사전을 열어 계륵이란 낱말을 한번 찾아보라.
어떤 말과 그 말이 나오게 된 유래까지 읽고 났을 때, 아, 바로 이런 것이 사전을 찾아 읽는 재미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지만 책을 읽으며 사전을 찾아보는 일 역시 습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습관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쌓아온 지식의 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속을 살펴보는 열쇠인 것이다. 그 열쇠만 가지고 있다면 예전의 누구처럼 네,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의 이름은 검정필입니다 하는 망신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제2과 생활 속의 과학 머피의 법칙 일상생활 속의 법칙 과학으로 증명하다 정재승 살다 보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다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안 되는 일이 더 많다.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면 꼭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들고 중요한 미팅 날엔 옷에 커피를 쏟거나 버스를 놓쳐 지각하기 일수다. 소풍날이면 어김없이 봄비가 내리고 수능 시험을 보는 날엔 해마다 한파가 몰아친다. 하필이면 그때 혹은 일이 안 되려니까 같은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법칙이 있으니 이름하여 머피의 법칙. 수많은 구체적인 목들로 이루어진 머피의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정리해 놓은 이 법칙은 불행하게도 중요한 순간엔 어김없이 들어맞는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걸까 하고 낙담 마시라. 다른 사람들도 당신만큼 재수가 없으니까. 머피의 법칙에 대해 과학자들은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머피의 법칙은 단지 우스갯소리일 뿐 종종 들어맞는다는 사실조차 우연이나 착각으로 여겨왔다. 머피의 법칙을 반박할 때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는 선택적 기억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의 일상은 갖가지 사건과 경험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경험으로 일일이 기억의 형태로 머릿속에 남진 않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이 잘 안 풀린 경우나 아주 재수가 없다고 느끼는 일들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머릿속엔 재수가 없었던 기억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이다. 소풍 때마다 비가 오고 수능 시험 날이면 어김없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봄비가 한창인 4월 무렵에 소풍날을 잡고 안 추우면 이상한 12월 중순에 수능 시험 날짜를 정해놓고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따뜻하기를 바라는 심보는 또 뭔가. 그러나 이 정도 설명으로는 어째선지 만족할 수 없다. 왜 하필이면을 연발케 하는 재수 더럽게 없는 사건들이 과연 모두 선택적 기억이라는 우리들의 착각일까?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날까지 멀쩡하던 날씨가 어떻게 소풍 당일이면 어김없이 비가 올 수 있을까? 오죽하면 내가 다니던 학교에선 귀신 소문까지 돌았을까? 아무래도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다. 이런 우리의 찜찜한 기분을 시원하게 긁어준 과학자가 있다. 신문 칼럼니스트이자 영국 애쉬톤 대학 정보공학과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매튜스는 선택적 기억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머피의 법칙이 그토록 잘 들어맞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하나씩 증명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가 처음 증명했던 머피의 법칙은 버터 바른 토스트에 관한 것이었다. 아침에 출근 준비로 부산을 떨며 토스트에 버터를 발라 허둥대며 먹다 보면 빵을 떨어뜨리기가 쉽다. 그런데 공교로운 것은 하필이면 버터나 잼을 바른 쪽이 꼭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 빵을 다시 주워 먹기도 곤란할 뿐더러 바쁜 와중에 바닥도 닦아야 하는 골칫거리가 생긴다. 젠장할. 1991년 영국 BBC 방송의 유명한 과학 프로그램에서는 버터 바른 토스트에 관한 머피의 법칙을 반증하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토스트를 공중에 던지게 하는 실험을 했다.
300번을 던진 결과 버터를 바른 쪽이 바닥으로 떨어진 경우는 152번, 버터를 바른 쪽이 위를 향하는 경우는 148번으로 나왔다. 그들은 확률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머피의 법칙은 결국 우리들의 착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호기심 해결.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일상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은 토스트를 위로 던지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식탁에서 떨어뜨리거나 사람이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도 결과는 위 실험과 같게 나올까? 버터를 바른 면이 위쪽을 향해 있던 토스트가 식탁에서 떨어지는 경우, 어떤 면이 바닥을 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떨어지는 동안 토스트를 회전시키는 스핀에 의해 결정된다. 토스트를 회전시키는 힘을 물리학자들은 토크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 중력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로버트 매튜스는 보통의 식탁 높이나 사람의 손높이에서 토스트를 떨어뜨릴 경우 토스트가 충분히 한 바퀴를 회전할 만큼 지구의 중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간단한 계산으로 증명했다. 대부분 반 바퀴 정도를 돌고 바닥에 닿기 때문에 버터를 바른 면이 반드시 바닥을 향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공기의 저항이나 얇은 버터층의 무게는 토스트의 회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슈퍼마켓에서 혹은 현금 자동 인출기 앞에 길게 늘어선 줄들을 보고 어느 줄에 설까를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순간적인 눈굴림과 쪼잔한 잔머리를 동반해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고민 끝에 제일 빨리 줄어들 것 같은 줄 뒤에 서지만 늘 다른 줄들이 먼저 줄어든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줄에 섰으면 지금쯤 계산이 끝났을 텐데 말이다. 젠장할.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슈퍼마켓에 12개의 계산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공교롭게도 내가 선 줄의 계산대가 말썽을 일으킨다거나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유독 계산이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다른 줄과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른 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사람들은 늘 가장 짧은 줄 뒤에 서려고 할 것이므로 줄의 길이도 대개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평균적으로 내가 선 줄이 가장 먼저 줄어들 확률은 얼마일까? 그것은 당연히 12분의 1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들 확률이 12분의 11이나 된다는 얘기다. 아주 운이 좋지 않다면 어떤 줄을 선택하든 결국 나는 다른 줄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로버트 매튜스가 약간의 수학으로 증명했던 머피의 법칙들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 세상에는 되는 일보다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다. 더 나은 상황이란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니까. 일이 안 될 때마다 우리는 머피의 법칙을 떠올리며 나는 굉장히 재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로버트의 계산은 그것이 재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바라왔던 것들이 이 세상에게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였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동안 12줄이나 길게 늘어선 계산대 앞에서 내 줄이 가장 먼저 줄어들기를 바랐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날씨를 상대로 하는 일기예보에게 100%의 정확도를 기대했고 식탁 높이에서 토스트를 떨어뜨렸으면서도 토스트가 멋지게 한 바퀴를 돌아 버터 바른 면을 위로 하고 10점 만점으로 착지하길 바랐던 것이다. 머피의 법칙은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혹한가를 말해주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는가를 지적하는 법칙이었던 것이다. 제3과 경제와 삶. 지름신의 시대. 안치용. 모든 신 가운데 가장 젊은 신은 누구일까? 정답은 지름신이다. 행복을 주는 신이면서 동시에 파멸로 인도하는 사악한 신이다. 혹시 신의 이름을 모른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가끔 신의 이름을 모르면서 지름신의 신도인 예가 적지 않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지름신은 소비의 신으로 상품의 효용이나 그 대금을 감당할 능력과 무관하게 무엇에 시인 듯 상품을 사도록 역사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자본주의이고 어머니는 시장이며 주거는 부정이다. 지름신은 주로 여자를 신도로 거느리지만 남자들 가운데서도 적잖은 수가 그를 숭배한다. 지르다와 신을 합한 새로운 조어가 지름신이다. 대량 소비 사회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다. 네티즌은 지름신이 내리다, 강림하다란 표현을 쓴다. 활동 무대는 세계 전역이지만 선진국에서 자주 목격되며 나라마다 이름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지름신이라고 부른다. 술이나 담배처럼 강한 중독성이 있어 쇼핑을 못하면 술, 담배를 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금단 증상으로 고통을 겪는다. 정보기술 발달로 편지하는 특성을 갖게 됐다. 물론 옛날에도 지름신과 비슷한 아류신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지름신에 강하게 씌어도 지를 곳을 찾지 못하면 신앙을 실천할 수 없다. 지금의 지름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멀리도 아니고 조선시대 말기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가정해보자. 5일마다 장이 서는 데다 마을에서 10열이나 떨어져 있다. 어쩌다 지나가는 보부상이나 뜨내기 장사치가 마을에 들르지만 아주 드문 일일 뿐더러 갖고 온 물건 가운데 신통한 게 없다. 지름신은 서둘러 현대로 돌아오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한때 과소비의 상징이었던 백화점만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안방까지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이 들어와 있어 지름신이 내리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시쳇말로 유비쿼터스한 신인 셈이다. 이러한 편제성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의 구별 없이 매일매일 수많은 현대인이 지름신에게 귀의하고 있다. 당연히 소득 규모에 맞춰 필요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합리적인 소비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러한 지름신의 득세는 사회가 지속적으로 상품 소비 욕망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에서 오전 9시에서 11시와 오후 5시에서 7시는 전략 시간대다. 전체 홈쇼핑 매출의 28%가량이 이 두 시간대에 발생한다. 남편과 자녀가 집을 비운 오전과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주부들이 쇼핑에 열중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홈쇼핑 업체는 이러한 주부들의 구매 행태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예컨대 부엌일을 마치고 TV를 켜는 오전에는 다리미나 그릇 세트 등 살림살이와 직접 관련된 제품을 판매한다. 녹용이나 삼계탕, 비타민제 등 건강식품은 오후 5시 전후에 집중 편성한다. 귀가하는 가족을 생각하는 주부의 마음을 파고든 것이다. 홈쇼핑과 달리 인터넷 쇼핑몰은 늦은 밤에 매출이 많이 오른다. 쇼핑이 대뇌에 구체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쇼핑은 대뇌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더 많이 생기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쇼핑을 통해 안락감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도파민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수 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라면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쇼핑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쇼핑이 즐거움만 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연구도 있다. 기쁨과 함께 불쾌감을 끌어내는 뇌의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했다는 것이다. 기쁨은 앞서 설명한 대로이고 불쾌감은 쇼핑을 통해 금전 손실이 생기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지름신에 잘 감응하는 체질은 쇼핑할 때 불쾌감보다는 기쁨을 더 잘 느끼는 사람이겠다. 신이 내리기에 좋은 기질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스트레스 해소 또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쇼핑하는 사람은 그나마 주체적이라고 자위할 수도 있겠다. 널리 알려진 현대사회에서는 이미지를 소비한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값싼 생필품을 비롯해 지구촌에는 물산이 풍족하다. 생산력 수준은 이미 전 인류의 필요를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의 한계로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국 등 차고 넘치는 상태에 이른 나라들에서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상태의 수요로는 공급 초과 상태인 기업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기업은 지름신의 도움을 받아 이미지를 위한 소비, 소비를 위한 소비를 부추긴다. 실제로 몇 년 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35.4%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가격 할인이나 사은품 때문에 물건을 산다라고 응답했다. 홈쇼핑 TV에서는 늘 긴박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언제나 이런 가격에 이렇게 다양한 구성은 오늘이 마지막이라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니 서두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라는 쇼핑 호스트의 협박에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항상 하는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막상 평소 구매 의사가 약간이라도 있었던 상품일 때는 슬그머니 상술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한정 판매, 매진 임박, 주문 쇄도, 마지막, 단 한 번 등은 지름신교의 주문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홈쇼핑 TV 시청자의 60%가 충동 구매를 했다고 한다. 인터넷 쇼핑몰은 홈쇼핑 TV처럼 다그치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청소년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지름신의 시대는 얼마나 계속될까? 모르긴 몰라도 아직 전성기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다. 소비에는 두 가지 노예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다. 하나는 중독의 포로이고 다른 하나는 선망의 포로다. 제3의 길은 없는 것일까? 21세기에 예측할 수 있는 상당 기간, 지구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이 지름신 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사회는 지름신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수밖에 대안이 없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는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 해답이 없더라도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름신은 구원을 주는 유일신이 아니다. 제4과 길에서 만나는 역사 카이로 이희수 기원전 3000년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이집트 문명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대표된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변의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고대 문명이 이집트에서 번성하였다. 태양력과 뛰어난 측량술 그리고 천문학을 창안했으며 파피루스라는 종이의 상형 문자를 만들어 쓰던 이집트 문명은 사방이 사막과 바다로 고립되어 있어 오랫동안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고 보존해 갈 수 있었다. 5000년 전의 고대 문명에서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뿐이다라는 어느 고고학자의 고백을 떠올리며 숙연한 마음으로 카이로에 도착한 시간은 어둠이 짙게 깔린 겨울의 이른 새벽이었다. 짐을 풀고 고층 호텔의 창문 커튼을 열어젖히자 시내 한가운데를 흘러가는 나일강 위로 막 일출이 시작되고 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표현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국토의 97%가 사막인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가지는 절대성이 쉽게 피부로 느껴졌다. 아비시니아 고원에서 또 빅토리아 호수에서 아프리카의 6,000km를 남에서 북으로 흘러온 나일강이 그 하구에 만들어 놓은 마지막 선물이 카이로다. 카이로를 중심으로 피라미드 시대의 고왕국 수도인 멤피스와 태양신 라 신앙의 발상지인 헬리오폴리스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보니 카이로 일대야말로 고대 문명의 요람이요 문화라는 인류 최고의 산물을 본격적으로 일구어낸 실험장이었던 셈이다. 나일에 출렁거리는 물살에 반사되는 햇살들 사이로 멀리 기자의 새 피라미드와 피라미드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스핑크스가 희미한 형체로 모습을 드러낸다. 태양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다. 그것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거룩한 광명을 약속하는 희망이었고 나일강의 풍요에 대한 귀중한 은총이었다. 그리하여 거친 속세에서 빛을 숭상했던 이집트인들은 스핑크스라는 거대한 석조물을 태양신께 바쳤다. 사막의 지평선을 넘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첫 햇살이 스핑크스의 두 눈을 정확히 비추고 있음을 확인한 나는
스핑크스가 더 이상 피라미드의 수호신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피라미드보다 훨씬 먼저 세워진 스핑크스는 빛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고대 이집트인들의 신앙작품인 것이다. 이집트 왕족들의 무덤인 피라미드가 죽어간 생명을 거두기 위하여 나일강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이 스핑크스는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 동쪽을 향해 놓여 있는 것이다. 지평선 아래로 사라졌던 태양이 다시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인간 또한 죽지 않고 부활하여 영혼의 세계로 승천하여 이승에서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다. 알 수 없는 신비와 5,000년이란 시간의 흐름 앞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는다. 카이로의 기자에는 이집트 문명의 상징인 세 피라미드가 스핑크스를 앞에 두고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동서남북 방향의 사면체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절대 군주인 파라오의 무덤인데 크기에 따라 쿠프, 카프레, 그리고 멘카우레의 것으로 4,500년 전에 축조된 것이다. 피라미드를 축조하는 데에 20만 명의 인부가 동원되어 20년이 소요되었다고 전해진다. 또 그에 상응하는 노동력이 필요했을 도로 건설과 부대 시설들, 한 면의 길이가 250m, 높이가 170m, 600만 톤의 돌이 사용되었고 단 몇 센티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완벽한 축조물 앞에서 나는 몇 시간이고 인간의 지혜와 초월성이라는 숙제를 생각했다. 오늘날 카이로에는 아랍의 이집트 정복을 상징하는 아무르 사원과 동방 기독교의 일파인 곱트 교회가 있고 이슬람 지역에는 세계 최초의 대학인 알 아즈하르가 있어 전통적인 아랍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오스만 시대의 대표적인 사원인 무하마드 알리 모스크에서 일몰 예배를 알리는 코란 낭송이 시작되자 이집트인들은 태양신 라 대신 알라께 경배를 드린다. 미처 사원에 찾지 못한 은수공예품 가게 주인은 자신의 가게 모퉁이에 예배용 깔개를 깔았다. 라를 형상화하여 자신이 정성 들여 만든 은제 원반 앞에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며 알라를 염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경건한 기도 속엔 이미 초월자요 절대자인 알라와 라가 하나 되고 있었다. 이처럼 카이로는 이집트 문명의 요람이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의 달이다. 그러나 5,000년 전 파피루스의 위대한 역사와 신화를 당당히 기록했던 이집트인들은 오늘날 대부분 문맹으로 뜻도 모르는 파피루스의 상형 문자를 모사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나일의 범람을 예측하던 뛰어난 측량술과 천문학, 그리고 관계기술은 아스완 댐이 대신 연결해주고 있다. 역사는 반드시 앞으로만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카이로에서 문득 느낄 수 있었다. 제5과 문화의 차이. 시선의 차이, 진중권. 사람과 사람의 거리는 문화마다 다르다. 가령 동양인과 서양인이 만나 서로 얘기를 한다면 어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언젠가 일본에 계신 장인 어른이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인들과 인사를 나눌 때의 일이다. 장인 어른이 친밀감을 표하기 위해 바짝 다가서자 독일 사람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자꾸 뒤로 발을 뺀다. 대화를 나눌 때에 쾌적하게 느끼는 거리가 서로 다른 것이다. 미국인과 멕시코 사람들 사이에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들었다. 문화의 차이가 거리의 차이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배낭여행 온 한국의 여성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한국에서는 서로 친구 사이로 봐주겠지만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우리는 레즈비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한국에서는 남자들끼리 술 먹고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서구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남자들은 보통 게이로 인식된다. 한국의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면서 흔히 실수하는 것이 있다. 유모차 탄 서양의 아기가 귀엽다고 다가가서 미소를 짓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다. 한국에서라면 제 아기 예뻐해준다고 부모가 좋아하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제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불쾌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동양인의 행동을
그저 문화 차이로 보아 넘겨주는 이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서양인은 낯선이가 제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인은 되도록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가 파티를 한다고 밤늦게 소음을 낸다면 한국 사람의 경우 그냥 참아주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할 것이다. 독일에서 이럴 경우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면 그 앞에 경찰이 서 있는 경우가 많다. 굳이 얼굴 맞대고 싫은 소리 하기 싫다는 뜻이리라. 여기에는 분명 편한 맛이 있겠지만 인간미는 좀 없다. 튀니지에 갔을 때의 일이다. 어느 유적 앞에서 아랍인이 쓰는 머리 수건을 하나 사서 4살 먹은 우리 아이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같은 방향으로 걷던 한 튀니지 여인이 미적미적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허리를 굽혀 우리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하고 지나간다. 우리는 타인이 이런 식으로 거리를 좁히고 들어오는 데서 외려 진한 인간미를 느낀다. 서구인은 좀 다른 모양이다. 여행 가이드 보면 현지인이 다가와서 아이를 쓰다듬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투다. 이와 비슷한 체험을 가끔 한국에서도 한다. 어느 추운 겨울날 우리 아기를 끈에 달아 안고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달려와서는 애 감기 걸리겠다며 내 점퍼에 지퍼를 올리신다. 얼떨결에 애 똑바로 기르라며 야단을 맞는데 옆에서 아내가 키득거리며 웃는다. 일본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인데 자기는 이런 문화가 너무나 좋단다. 할머니니까 그랬지.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게다. 이런 게 사라지는 건 아쉬운 일이다.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 서구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는 서로 접한 원들로 표시할 수 있다. 서로 접한 원들은 하나의 점만을 공유한다. 반면 공동체 정서가 강한 동양에서 원들은 종종 서로 겹쳐져 교집합을 이룬다. 이 겹쳐진 부분이 인간미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교집합에서 또한 남의 옷차림에 간섭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여자를 야단치거나 트인 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이들에게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낼 권리가 나오기도 한다. 남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거기서 비롯된다. 유학 중에 아침 일찍 기숙사에서 조깅을 하는데 아는 유학생의 방에서 그와 여자친구가 나온다. 안녕하고 지나치려는데 나를 불러 세운다. 얘기인즉 여자친구가 어제 두고 간 물건을 가지러 아침 일찍 들른 것일 뿐이란다. 그들이 그날 함께 잠을 잤든 안 잤든 내가 관심 가질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아마 그 교집합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다. 한국에 살다 보면 주위에서 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듣게 된다. 시집가라, 장가가라는 말은 기본이고 애 하나 더 낳으라는 얘기까지 듣는다. 어떻게 보면 끈끈한 인간적 애정의 표현이지만 다르게 보면 불필요한 인격적 간섭이다. 이때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가는 곧바로 우리가 남이냐는 볼멘 소리를 듣게 된다. 그때마다 남이라는 낱말이 지니는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 피곤이 뒤따른다. 벤다이어그램의 교집합은 내가 내리는 결정에 주위 사람들이 개입할 권리를 의미하며 내 삶에 주위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자격을 의미하며 내가 하는 행동을 주위 사람의 눈이 감시할 권한을 의미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남에게 양도하는 이 권리만큼 남도 나에게 같은 양의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세상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바로 이 원칙의 단호한 표명이다. 제6과 언어와 소통. 남자의 말, 여자의 말. 장소원, 남윤진, 이홍식, 이은경. 여성 발화어. 여자들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현숙한 자세,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뒷바라지하는 자세를 미덕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 언어의 특징을 흔히 여성 특유어라고도 부른다. 그만큼 여자들의 말은 여성어로 이름 붙여 분류할 만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어에서도 여성어 내지는 여성 발화어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성어의 의문적 특징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여성이 남성보다 경음을 더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다른 걸 다른 거로, 작다를 짝다로, 조금을 조금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여성어에서 리을 첨가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요걸로, 안 올래다가, 알아볼라고 등이 그 예이다. 셋째는 억양면에서 차이가 난다. 평서문의 경우 남성은 짧고 급한 하강조로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여성은 다소 길고 완만하고 부드러운 억양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의문법에 상승 억양이 쓰이기도 한다. 또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 하강조로 끝나는 것이 전형적인데 여성어에서는 끝이 다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문법, 담화적 특징도 지적되었다. 첫째, 여성이 다변적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일 수 있다. 남성이 더 다변적인 경향도 지적된 바 있는데 남녀 혼성 집단일수록 여성은 침묵하며 친근 대화 상황일수록 여성은 다변적이다. 둘째, 남성은 여자의 말을 가로채거나 화제를 주도하거나 침묵을 지키면서 대화를 지배하고 경쟁적 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여성은 응, 그래, 맞아 따위에 맞장구를 치거나 상대방 대화에 지원하는 반응을 보이며 상호 협동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은 듣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데 등으로 상대방의 화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거나 그러게 말이야, 그럼 등으로 상대방에 대한 동감을 표현하거나 저런, 쯧쯧, 어쩌나 등으로 동정을 표현하거나 참 잘됐다, 멋지다 등으로 기쁨을 표현하거나 어머나, 정말? 등으로 놀라움을 표현한다. 셋째, 여성은 망설이거나 자신 없는 듯한 말투를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거나 발뺌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너 내 자전거 망가뜨렸구나. 그렇지? 와 같은 부가 의문문이나 글쎄요, 몰라요, 하더라고요, 거 같아요 등의 모호한 표현, 지 뭐, 잖아요 등의 예가 이에 속한다. 넷째, 여성은 찬사를 남성보다 많이 하며 주로 외모, 옷, 장식 등에 대한 직설적 찬사가 많다. 이에 반해 남성은 찬사가 드물며 찬사를 할 경우에도 상대의 재주, 능력 정도에 국한된다. 또한 표현도 한턱내, 어쭈 제법이야 처럼 익살스럽게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해주시지 않겠어요? 해주세요와 같은 공손한 청유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해요체를 사용한다거나 상승 억양의 평서법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여성 특유의 공손법을 이룬다. 여성이 사용하는 어휘에서도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축약된 형태의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 그렇지를 그치, 그런데를 근데, 어쩌면을 어쩜, 지요를 조, 지 않아요를 잖아요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여성들은 지시사를 사용할 때 작고 귀여운 어감의 어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 그것, 저것을 요것, 고것, 조것으로, 여기, 거기, 저기를 요기, 고기, 조기로, 이게, 그게, 저게를 요게, 고게, 조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남성에 비해 여성은 감탄사나 감탄문을 현저하게 많이 사용한다. 여성이 자주 사용하는 감탄사의 예로는 어머나, 어머, 어머머, 어쩜, 아이, 아이 참, 흥, 피, 치 등이 있다.
또한 여성은 좀, 아마, 너무너무, 정말, 사실, 굉장히, 아주, 무지무지, 막, 참 등 감성 나타내는 부사도 많이 사용한다. 남녀 간의 대화. 언어 사용에서 여자들 쪽이 더 조용하다는 것은 다른 방향의 관찰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한 연구에서는 더 뉴요커의 만화를 분석하여 남녀의 언어 사용에서의 차이를 측정하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말을 2배로 많이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주제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들은 주로 사업, 정치, 법률, 세금, 스포츠에 관한 것이었고 여자들은 사회생활, 책, 음식, 생활상 등에 관한 것이었다. 남자와 여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눌 때에도 몇 가지 흥미있는 차이가 드러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련의 연구에서는 남의 말을 중간에서 가로채게 하는 횟수를 측정하였는데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가로채기가 일어난 경우를 성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동성 사이에서는 7회, 남자가 여자의 말을 가로챈 횟수는 46회, 여자가 남자의 말을 가로챈 횟수는 2회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놓아두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험실 조건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시켰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한 연구에서는 서로 모르는 남녀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짝을 지어 목에 걸린 마이크를 통해 이야기를 하게 하여 가로채기 현상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낯선 사람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가로채기를 자제하기는 하였으나 총 28건 중 21건이 남학생들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말과 말 사이의 공백 시간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차이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사람의 말이 끝나고 다음 사람의 말이 시작될 때까지의 공백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 앞 사람이 여자이고 뒷 사람이 남자일 경우 그 시간이 더 길었다는 것이다. 가로채기와 공백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느 경우에나 남자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로채기를 해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주제를 돌리는 것과 공백을 오래 두는 것은 결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책략으로 해석된다. 남의 말에 장단이나 맞추려면 공백을 둘 것도 없이 가볍게 몇 마디만 덧붙이면 되지만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면 그 준비 기간으로서 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세 쌍의 부부의 대화를 녹음하여 분석하였는데 질문을 한 횟수를 종합해보면 여자가 263회, 남자가 107회로 나타났다. 질문이란 주의 환기의 한 방편이기도 하고 맞장구의 한 수단이기도 하다. 결국 화제의 진행을 돕는 보조 수단인 것이다. 여자가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스스로 보조적인 위치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아온 여성의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 화제가 끝까지 지속되는 건수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남자가 꺼낸 화제 28건은 모두 끝까지 지속되었지만 여자가 꺼낸 화제는 45건 중 17건만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는 여자들이 남자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도와준 반면 남자들은 여자들의 화제에 비협조적인 데다가 때로는 적극적으로 회방을 놓기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남녀 사이의 대화에서 제1선에 나서 주도권 잡으려는 남자들의 태도와 제2선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는 여자들의 태도는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꽤 일반화된 현상이며 성별에 의한 언어 차이의 중요한 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제7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 이기적 유전자를 넘어. 우리 대담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화두는 인간 본성과 인간 행동입니다. 생물학이 말하는 인간 본성론과 행동론, 그리고 인문학이 생각하는 인간관이죠. 인문학에는 통일된 인간관 같은 건 사실상 없습니다.
문을 가능한 한 열어놓고 다양한 탐구, 설명, 설득이 백가쟁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인문학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생물학적 통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러죠. 오늘날 생물학의 발견을 참작하지 않는 인문학적 인간론이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예를 들면 조직적인 언어는 사실 인간과 동물을 갈라놓은 거대한 분수령인데 그 언어란 게 전적으로 문화적 산물만은 아니거든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문화적 구성물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주어진 겁니다. 턱 모양, 치아, 혀의 구조가 조금만 달랐더라도 인간은 언어를 발전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생내적인 보편적 능력 위에서 인간이 언어를 발현시키는 꼴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6,00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소멸한 언어들까지 합치면 인간이 만든 언어는 10,000개 이상일 겁니다. 이방의 경우에도 생물학적 근거와 문화적 근거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건데요. 입양을 하는 것처럼 튀는 행동도 드물 거예요. 분명히 미국 사람이 동양계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참 잘해줄 경우 이것이 나쁜 말로 하면 전시 효과가 엄청난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인정의 효과죠. 세금 감면이나 각종 특혜 같은 것도 있죠. 예, 바로 사회적 인정의 효과예요. 입양이 튀는 행동일 때도 있지만 문화적 수능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입양이 미덕으로 칭송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칭찬도 받고 사회활동을 하는데도 더 유리하니까 별로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에라, 나도 한국 아이 하나 데려다 키우자 이러고 나설 수 있죠. 이런 경우는 튀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수능입니다. 사회학에서 타인 지향적이니 외향적이니 하고 말하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죠. 그런가 하면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자기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입양하는 이른바 내향성 행동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남들 눈에 튀어 보이겠죠. 그러나 내향성 행동은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시종 꿋꿋할 것이고 외향적 행동파들은 외부로부터의 인정, 칭송, 이익 같은 것에 변화가 발생하면 애들을 학대하거나 다시 내다 버리기도 할 거예요. 이 경우 학대는 생물학적,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화적인 태도 변화죠. 사회 생물학에서 큰 주류를 꼽으라면 물론 다윈의 이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사회 생물학이지만 그 다음에는 해밀턴의 혈연 선택 이론이에요. 그 이론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것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회 행동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서로 관계가 없는 개체들 간에는 어떻게 이타주의적인 행동이 진화했느냐 하는 문제가 남죠. 그래서 나온 것이 트리버지의 상호 호혜 이론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헌혈을 하고 나서 헌혈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이유는 나는 남에게 헌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계산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남의 자식까지 데려다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사회적 평판을 얻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죠. 다민족 국가에서는 훨씬 더 높이 평가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는 텔레비전에서 장애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부모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사회도 그런 행동들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의 평판, 사회적인 평가를 높이는데 굉장한 공헌을 할 겁니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평판이 중요한 이유는 만일 내가 함께 손잡을 사람을 선택할 때 헌혈차를 보면 아예 멀찌감치 돌아가는 사람보다 제 발로 걸어가서 헌혈하는 사람, 그리고 그보다 더
남의 아이를 입양해서 평생 돌봐주는 사람을 택하고 싶기 때문이죠. 나도 그런 사람을 원하고 남도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나를 더 원하겠죠. 이것이 상호 호혜 집단입니다. 입양인이 헌혈인이 하는 이타적 행동이 결국은 나의 액면 가치를 높여주는 거니까 한다고 말하면 이타적 행동도 이기적 계산에 의한 것이 됩니다. 후회적 이타성 이론은 동네 목욕탕에 가면 그 진술을 볼 수 있어요. 서로 등 밀어주기 말입니다. 내가 내 등을 밀어주면 너도 내 등을 밀어주겠지라는 거죠. 나는 열심히 밀어줬는데 상대방이 자기만 씻고 나가버리면 뭐 저런 인간이 있어가 되고, 더 심하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가 됩니다. 사회적 평판에 일대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서로 도와줄 때의 일반적 도덕률입니다. 그 도덕률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 생존에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꾸 프리미엄이 붙고 이런 피드백이 쌓여서 유전 정보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는 소리가 되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서로 등 밀어주기는 남탕에서보다는 여탕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탕에 들어가 봤느냐? 꼭 들어가 봐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일수록 호혜 성향이 더 높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도 그래요. 남탕에서는 한증막에 같이 앉아 있어도 모르는 사람끼리는 좀채 대화가 트이지 않죠. 그러나 여탕 사우나실에서는 모르는 여자들끼리도 순식간에 이야기꽃이 피거든요. 안 들어가 봤지만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면 인간이 이타적 방향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바꾸기 또는 바꿀 수 있는 성향조차도 자연적인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유전자의 이기성으로는 설명이 되나요? 예, 유전자는 계속 이기적이죠. 그런데 그런 유전자 중에서 평판을 걱정할 줄 아는 유전자 또는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유전자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번식할 수 있게끔, 더 많이 성공할 수 있게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놓으면 당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우리 사회가 갑자기 좋아지진 않더라도 그들이 더 많이 번식하게 되어 그런 유전자가 전체 유전자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수 있겠죠. 제8과 시대 속의 인물 동주형의 추억 문익환 원통하기 그지없지만 나는 동주형의 추억을 써야 한다. 나는 이 글을 쓰고 싶었다. 무엇인가 동주형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로 써야 할 것만 같은 심정이다. 그와 나는 콧물 흘리는 어린 시절의 6년 동안을 함께 소학교에 다니며 민족주의와 기독교 신앙으로 뼈가 굵어갔다. 그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평양으로, 거기서 또 만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가장 민감한 10대에 새 중학교를 우리는 함께 편력하였다. 동주형에 대해서 무엇인가 쓰고 싶은 것은 그 때문만이 아니다. 나는 그를 회상하는 것만으로 언제나 나의 넋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다. 그 후 우리는 서로 길이 갈렸다. 그는 문학 공부하러 서울로, 나는 신학을 공부하러 동경으로 떠났다. 그러나 방학이 되면 을에 서로 만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속을 털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물론 문학에 관해서는 언제나 내가 듣는 편이었다. 아무튼 나는 인생의 민감한 형성기에 그와 함께 유랑하면서 인생과 시를 배웠다. 그가 우리의 추억 속에 남겨놓고 간 그 귀중한 것들은 그렇게 극적인 것은 아니다. 그에게 와서는 풍파는 잠을 잤고 다들 양같이 유순하고 호수같이 맑아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넋 속에는 남모르는 깊은 격동이 있었다. 호수같이 잔잔한 해면 밑 깊은 데는 아무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해류의 흐름이 있듯이 그는 아주 고요하게 내면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 사이에 말없는 사람으로 통했다. 그렇다고 아무도 그를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들 그 말없는 동주와 사귀고 싶어 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순수를 찾아 하늘을 더듬었건만 그의 체온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과장 없이 고백할 수 있다. 그의 깊은 데서 풍겨나오던 인간적인 따뜻함을 나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느껴본 일이 없다고. 그러기에 그가 차지하고 있던 나의 마음 한구석은 다른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국 땅 만주에서도 신경의 거리를 헤매다가 해방의 종소리를 듣던 그 정오에 내 마음을 견딜 수 없이 쓰리게 한 것은 동주형의 환상이었다. 동주야, 내가 살았더라면. 동주형은 참으로 멋진 사내였다. 그의 일동일정은 모두 자연스러웠고 서로 어울려서 동주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의 지성은 모던이었다. 그러나 그가 배적산 배고이에 고무신을 끌고 저녁 산책을 하는 것은 순수한 아저씨 그대로였다. 그렇다고 촌스러우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동주형은 깨끗한 사람이었다. 양복은 언제나 구김살이 없었고 머리가 헝클어지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경박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저래도 다 동주다웠다. 그렇다. 동주다운 것. 그것이 그리 좋았고 아무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이었다. 멋이 한국 민족의 자연스러운 풍모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아무튼 동주형은 소위 멋을 낸다는 청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멋, 그의 성품에서 풍겨나오는 멋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나는 그의 멋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한국적인 향기가 풍기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극히 멋지게 한국적이었기에 그의 마음은 넓고도 넓은 하늘과 같았다. 그의 저항정신은 불멸의 전형이다라는 글을 읽을 때마다 나의 마음은 얼른 수긍하지 못한다. 그에게 와서는 모든 대립은 해소되었었다. 그의 미소에서 풍기는 따뜻함에 녹지 않을 얼음이 없었다. 그에게는 다들 고륙의 형제였다. 나는 확언할 수 있다. 그는 복강 형무소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일본 사람을 생각하고는 눈물 지었을 것이라고. 그는 인간성의 깊이를 파헤치고 그 비밀을 알 수 있었기에 아무도 미워할 수 없으리라. 그는 민족의 새아침을 바라고 그리워하는 점에서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것을 그의 저항정신이라 부르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것은 결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일 수는 없었다. 적어도 동주형은 그렇게 느낄 수 없었으리라. 나는 동주형이 시인이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가 시를 쓴다고 야단슬에 설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는 사상이 능금처럼 있기를 기다려서 부끄러워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양 쉽게 시를 썼다. 그렇게 자연스레 시를 쓰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가 취미로 시를 쓴다고만 생각했었다. 한데 그는 몇 수의 시를 남기려 세상에 왔던 것이다. 그의 가장 동주다운 멋은 역시 그의 시에 나타나 있다고 나는 믿게 되었다. 그는 사상이 무르기 전에 시를 생각하지 않았고 시가 성숙하기 전에 붓을 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 한 수가 씌어지기까지 그는 남모르는 땀을 흘리기도 했으련만 그가 시를 쓰는 것은 그렇게도 쉽게 보였던 것이다. 나는 그를 만나면 최근작을 보여달라곤 했다. 그러면 그는 아무 말 없이 공책이나 종이 조박지에 쓴 시들을 보여주곤 했다. 조금도 뽐내거나 자랑하는 기색이 없어 좋았다. 그렇다고 그는 애써 겸손하지도 않았다. 다만 타고난 동주다움을 가지고 살고 생각하고 쓸 뿐이었다. 나는 그의 시를 퍽 좋아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시가 알기 쉬워서 좋았다. 그는 대단한 독서가였다. 방학 때마다 사가지고 돌아와서 벽장 속에 쌓아둔 그의 장서를 나는 못내 부러웠었다. 그의 장서 중에는 문학에 관한 책도 있었지만 많은 철학서적이 있었다고 기억된다. 한번 나는 그와 키에르케고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의 키에르케고르에 관한 이해가
신학생인 나보다 훨씬 깊은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넓게 읽는 그의 시가 어쩌면 그렇게 쉬웠느냐는 것을 그때 나는 미처 몰랐었다. 그의 시가 그렇게도 쉬웠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시는 그다지 훌륭한 것이 못되거니라고만 생각했었다. 한데 그것이 그렇게도 값진 것으로 우리 문학사상 찬연히 빛나는 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나는 그의 시에 나타난 신앙적인 깊이가 별로 논의되지 않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곤 했었다. 그의 시는 곧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인생은 극히 자연스럽게 종교적이기도 했다. 그에게도 신앙의 회의기가 있었다. 연희 전문 시대가 그런 시기였던 것 같다. 그런데 그의 존재를 깊이 뒤흔드는 신앙의 회의기에도 그의 마음은 겉으로는 여전히 잔잔한 호수 같았다. 시도 억지로 익히지 않았듯이 신앙도 성급히 따서 익히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리라. 그에게 있어서 인생이 곧 난대로 익어가는 시요, 신앙이었던 것 같다. 동주형은 같다. 못난 나는 지금 그의 추억을 쓴다. 그의 추억을 쓰는 것으로 나의 인생은 맑아진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깨끗했던 것이다.